박민호는 39살 중학교 음악교사다. 학교 오케스트라를 지도하며 늘 늦은 저녁까지 아이들과 함께하는 성실한 선생님이다. 어느 날 저녁 오케스트라 연습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에 동네 복합서점에 들렀다. 책을 좀 보려고 했는데 거기서 서점 주인 이서담을 만났다. 서담은 50살의 서점 대표이면서 독서 모임 큐레이터다. 참 독특한 매력이 있는 사람이다. 말은 천천히 하지만 눈빛은 단단하고 그런 사람이다. 두 사람은 조심스럽게 만나기 시작했다. 서점에서 차를 마시기도 하고 부산 바다를 보며 산책하기도 하면서 서로의 리듬에 맞춰가며 반년을 지냈다. 그러다 마침내 결혼을 결심하게 됐다. 작은 결혼식이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소중한 시작이다. 민호는 청첩장을 들고 대학 동아리 친구들을 만났다. 오랜만에 만나는 얼굴들이라 모두들 반가워했다. 그런데 연분홍 청첩장에 인쇄된 서담의 사진을 본 순간 갑자기 분위기가 이상해졌다. 친구 중 하나인 문아라가 잔을 내려놓더니 조심스럽게 물었다. 민호야, 서담씨, 혹시 보호자 등록된 사람 맞아? 민호는 뭔 소리인지 몰랐다. 무슨 소리야? 작년에 내가 잠깐 신변보호 프로그램을 이용했는데 그때 담당 가족 보호자 이름이 이서담이었어. 옆에 있던 정태훈도 걱정스럽게 끼어들었다. 그때 아라를 쫓던 사람들이 아직도 주변을 맴돌고 있어. 좀 신중하게 확인해보자. 민호는 웃으며 넘기려 했다. 하지만 아라의 굳어진 표정을 보니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느꼈다. 내가 모르는 서담에 다른 세계가 있는 걸까? 그날 밤 민호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반년 동안 함께했던 서담. 그 사람에 대해 정말 잘 알고 있는 걸까? 서점에서의 차분한 대화, 바닷가에서의 조용한 산책. 그런 평범한 일상 뒤에 숨겨진 뭔가가 있다는 건가? 사랑하는 사람에게도 말하지 못하는 비밀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민호는 그때 처음 생각해봤다. 친구들의 걱정 어린 눈빛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특히 아라가 말한 신변보호 프로그램이라는 건 대체 무엇일까? 그리고 서담은 정말 그런 일에 관여하고 있는 걸까? 결혼을 앞둔 예비 신랑의 마음이 이렇게 복잡해도 되는 걸까? 사랑은 믿음이라고 하지만 때로는 진실을 아는 것도 필요한 게 아닐까? 민호는 그런 생각에 빠져들었다. 내일 서담을 만나면 뭐라고 물어봐야 할까? 아니면 그냥 모른 척 해야 할까? 민호의 긴 밤이 시작됐다. 다음 날 퇴근 후 민호는 서점으로 갔다. 마음의 준비를 하고 갔지만 막상 서담을 보니 어떻게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 서담은 평소와 다름없었다. 낯빛 하나 변하지 않고 차를 내오며 요즘 피곤해 보인다고만 했다. 민호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서담 씨, 혹시 보호자 등록 같은 일 해본 적 있어요? 서담이 차를 따르던 손이 잠시 멈췄다. 그리고는 한숨을 고르더니 1층 계산대 뒤쪽 문을 열었다. 따라와. 민호는 처음 보는 문이다. 반년 동안 이 서점에 왔지만 그 문은 늘 닫혀 있었다. 계단을 내려가니 지하에 작은 공간이 있었다. 책들이 빼곡히 쌓여 있고 책상과 의자가 몇 개 놓여 있다. 지역 시민단체와 함께 운영하는 공익문서 보관서고야. 서담이 설명했다. 나는 내부 고발자와 증언자들의 임시 보호자 역할을 자원해서 해. 주민등록상 가족처럼 주소를 얹어주거나 병원이나 학교 같은 곳에서 필요한 행정 절차를 도와주는 일이지. 민호는 어리둥절했다. 이런 일이 있다는 것도 몰랐고 서담이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것도 몰랐다. 그때 서고 끝쪽에서 어린아이 목소리가 들렸다. 서담 이모. 아이가 그림책을 덮고 일어나며 서담에게 달려왔다. 민호가 아는 얼굴이다. 문아라의 아이다. 아이는 서담을 이모라고 부르며 웃었다. 모든 것이 설명되는 것 같았지만 민호의 마음은 더 복잡해졌다. 왜 나한테는 말 안 했어요? 당신이 교사니까. 혹시라도 학교로 불똥이 튈까봐. 당신의 일상을 보호하려고 했어. 배려라는 말이 칼날처럼 느껴졌다. 서담이 자신을 보호하려 했다는 건 알겠다. 하지만 이렇게 큰 비밀을 혼자 간직하고 있었다는 게 마치 자신과 서담 사이에 보이지 않는 벽이 있는 것 같았다. 그럼 아라나 태훈이도 다 알고 있었던 거네요. 미안해.
하지만 그들의 안전과도 관련된 일이라. 민호는 더 이상 말을 이어가지 못했다. 서담의 선의는 이해하지만 동시에 소외감도 느껴진다. 반년 동안 함께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서담의 진짜 모습은 전혀 몰랐던 것 같다. 시간이 필요해요. 민호는 어정쩡한 인사를 남기고 서점을 나왔다. 길을 걸으며 생각했다. 서담이 하는 일이 나쁜 건 아니다. 오히려 누군가를 돕는 좋은 일이다. 하지만 왜 이렇게 마음이 불편할까? 결혼을 앞둔 사이에서 이렇게 큰 비밀이 있어도 되는 걸까? 아니면 자신이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걸까? 민호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이틀이 지났다. 민호는 서담과 제대로 된 대화를 나누지 못한 채 시간만 보내고 있었다. 그런데 아라에게서 급한 전화가 왔다. 민호야, 서담 언니가 연락이 안 돼. 아침부터 전화해도 받지 않아. 동시에 태훈에게서도 메시지가 도착했다. 부산항 쪽에서 낯선 사람들이 서담과 아라, 아이 사진을 들고 묻고 다닌다는 제보가 들어왔어. 민호의 가슴이 철렁했다. 뭔가 심상치 않다. 지금 어디야? 우리 각자 나눠서 찾아보자. 항만공사 고객센터, 물류창고 관리실. 일단 사람들이 많은 곳부터. 민호는 평소 같으면 감시사회를 욕했을 텐데 그날만큼은 CCTV가 고마웠다. 부두 끝 컨테이너 구역에서 서담의 차량이 정지해 있는 화면을 찾았다. 화면 속 서담은 평온해 보였지만 그녀를 막아선 두 남자의 어깨선은 위협적이었다. 아라가 말했다. 경찰 부르자. 그런데 태훈이 고개를 저었다. 작년에도 공식 기록을 남기는 순간 소문이 퍼졌어. 먼저 사람을 안전하게 빼내야 해. 민호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교사로서는 무모한 일이었지만 한 사람으로서는 더 이상 망설일 수 없었다. 컨테이너 사이로 달렸다. 기름 냄새와 바닷바람이 엉킨 골목에서 서담과 두 남자를 발견했다. 남자들이 태블릿 화면을 흔들며 말하고 있었다. 보호자 맞죠? 이 아이 맞죠? 같이 모시고 가시죠. 화면에는 아라의 아이 사진이 떠 있었다. 민호가 큰 소리로 외쳤다. 여기는 사유지야. 허가 없이 들어올 수 없는 곳이에요. 그때 뒤에서 항만 경비대의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접근 금지 구역입니다. 즉시 이동하시기 바랍니다. 서담이 민호에게 짧게 속삭였다. 지금이야. 두 사람은 경비대 쪽으로 빠르게 이동했다. 결국 남자들은 정체불명의 이유로 그 자리에서 물러났다. 하지만 민호는 알 수 있었다. 이 일이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서담이 지키려 했던 것들, 그리고 그 때문에 감당해야 하는 위험들. 이제야 조금씩 그 실체가 보이기 시작했다. 괜찮아? 서담이 고개를 끄덕였지만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민호는 처음으로 깨달았다. 서담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건 자신을 보호하려는 마음 때문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그 보호 뒤에는 이런 현실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었다는 것을. 오해였다. 자신의 오해였다. 항만 경비대와 해경파출소 인원들이 현장을 정리하는 동안 서담은 민호 옆에서 떨림을 숨기지 못했다. 남자들은 민간조사업체 직원이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해경이 그들의 차량을 조사한 결과 수상한 물건들이 나왔다. 유출 문건 원본과 신분증 사본 뭉치들이었다. 특히 아라가 작년에 제보했던 회사 폐기물 불법 투기 사건의 회사 로고가 찍힌 서류들도 있었다. 진술서 작성이 끝나갈 무렵 민호는 서담에게 말했다. 당신이 나한테 숨긴 것. 이제 이해해. 서담이 처음으로 시선을 피했다. 오해를 키운 건 내 선택이야. 미안해. 그때 아라가 고개를 숙이며 덧붙였다. 내가 먼저 말했어야 했는데. 내 일상이 훼손될까봐 그게 제일 두려웠거든. 민호는 아라의 아이에게 다가갔다. 아이는 여전히 무서워하고 있었다. 혹시 바이올린 배워보고 싶어? 민호가 주머니에서 작은 바이올린 활을 꺼내 보여주며 장난을 쳤다. 언젠가 우리 학교 축제 때 너도 무대에 올라볼래? 아이가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으로 웃는 얼굴이었다. 바닷바람이 불어왔다. 뭔가 바뀌는 소리 같았다. 민호는 깨달았다. 서담이 자신에게 말하지 않은 건 자신을 믿지 않아서가 아니었다. 오히려 너무 보호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아라와 태훈도 마찬가지였다. 모두 민호의 평범한 일상이 흔들릴까봐 걱정했던 것이다. 앞으로는 함께 결정하자. 민호가 말했다. 당신이 지키려는 것들. 이제 나도 알겠어. 그리고 나도 그런 일에 함께하고 싶어. 서담이 놀란 표정을 지었다. 하지만 위험할 수도. 오늘 봤잖아. 혼자서는 더 위험해. 함께하면 서로 지킬 수 있어. 아라도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우리가 서로 도우면 더 안전할 거야. 태훈이 웃으며 말했다. 그럼 이제 진짜 가족이 되는 거네. 네 사람은 서로를 바라봤다. 더 이상 비밀은 없었다. 서로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 무엇을 지키려 하는지 모두 알게 됐다. 민호는 생각했다. 사랑이란 상대방을 모든 것으로부터 보호하는 게 아니라 함께 어려움을 견뎌내는 것일지도 모른다고. 서담의 손이 더 이상 떨리지 않았다. 민호의 손을 꽉 잡고 있었다. 고마워. 서담이 작게 말했다. 나도. 민호가 답했다. 바다 너머로 해가 지고 있었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될 것이다. 몇 주가 지났다. 항만의 CCTV 영상과 통신 기록, 차량 블랙박스가 모두 연결되면서 불법 추적의 진짜 배후가 드러났다. 단순한 민간 조사업체가 아니었다. 관피아식 로비와 연결된 더 큰 조직이었다. 그동안 무관심했던 관련 기관들도 서둘러 움직이기 시작했다. 아라는 모든 증언을 마치고 본업인 브랜딩 디자이너로 돌아갔다. 이번에는 내 이름으로 프로젝트를 수주할 거야. 아라가 환하게 웃었다. 더 이상 숨어 지낼 필요가 없어진 것이다. 민호와 서담의 결혼식이 다가왔다. 여전히 작은 결혼식이었다. 하지만 예전과는 달랐다. 하객 대신 민호가 가르치는 동네 합창단 아이들이 축가를 불렀다. 사회는 태훈이 맡았고 서담은 마지막 순서에 마이크를 잡았다. 우리는 각자 다른 박자를 가지고 살아왔다. 하지만 함께 걸으려면 빠른 사람이 느린 사람을 기다리고 느린 사람은 빠른 사람을 믿어야 한다. 민호는 서담의 손을 더 꽉 잡았다. 두 사람은 약속했다. 앞으로는 무엇을 숨기지 않기로. 그리고 무엇을 지키기 위해서만 조심스럽게 행동하기로. 아라는 새 작업실 주소를 보내주며 말했다. 언제든 목소리가 필요하면 불러. 나는 이제 도망가지 않아. 그렇게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갔다. 민호는 여전히 아이들을 가르쳤다. 서담은 여전히 책을 고르고 독서 모임을 이끌었다. 그리고 때때로 증언자들을 지키는 일도 계속했다. 아라의 아이는 실제로 학교 축제 무대에서 첫 바이올린 연주를 했다. 모든 것이 서로의 리듬이 되어 도시의 소음 위로 포개졌다. 민호는 깨달았다. 오해라는 건 파도와 같다는 것을. 한번 크게 부딪히고 나면 부서져 사라지지만 시간이 지나면 다른 모양으로 다시 온다는 것을. 중요한 건 그때마다 배를 바로 세우는 법을 아는 것이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어느 저녁 서점에서 차를 마시며 서담이 말했다. 그때 당신이 컨테이너까지 달려와줘서 정말 고마웠어. 당연한 거였어. 민호가 답했다. 하지만 그 이후로 모든 게 달라졌잖아. 우리가 진짜 함께하게 된 것 같아. 서담이 고개를 끄덕였다. 맞아. 그전까지는 서로를 보호한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거리를 두고 있었던 것 같아. 창밖으로 부산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밀려왔다가 빠져나가기를 반복하고 있었다. 두 사람은 그 리듬을 보며 생각했다. 사랑도 이런 것일까? 때로는 가까워지고 때로는 멀어지지만 결국 같은 바다에서 같은 박자로 숨을 쉬는 것.